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그게 우리 모두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아주 도발적인 경고에 대해서요. 자, 선한 의도가 독재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20세기 사상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한 권의 책, 그 책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이 경고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나왔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하이에크의 핵심 주장이 대체 뭔지, 또 왜 그렇게 좋은 의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봤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볼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케인스와는 어떤 거대한 논쟁을 벌였는지,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 책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책이 쓰여진 그 시대로 먼저 돌아가 봐야 합니다. 때는 1944년, 세상은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은 나치즘과 공산주의, 이 두 개의 거대한 집단주의 이념이 말 그대로 모든 걸 집어 삼키고 있었죠. 바로 이 끔찍한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한 경제학자가 정말 불안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자유롭다고 믿었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마저 결국 저들과 똑같은 길을, 아주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이에크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논쟁적인 주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이에크는 이 과정을 노예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 하는 좋은 의도로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기 시작해도 그 길의 끝에는 결국 개인의 자유가 사라진 독재 국가라는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자,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이에크가 봤을 때 정부가 경제를 통제한다는 건 단순히 돈이나 일자리를 관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꿈, 목표, 희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 자체를 통제하는 거라고 본 거죠. 다시 말해 자유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한번 발을 들이면 무조건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사길이라고 믿었을까요? 그는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4단계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요. 근데 그러면 가격이라는 시장의 신호등이 망가져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획은 엉망이 되고 사람들은 정부가 더 강력하게 통제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결국 그 계획을 모두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선택과 직업, 심지어는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통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른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악순환이에요. 하이에크는 이런 비극이 필연적인 이유를 지식의 문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사회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중앙의 소수 계획가가 전부 모아서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 전체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모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거대한 신호 체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계획 경제는 이 신호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이에크가 보기에 이건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판을 전부 가리고 감으로만 비행하려는 것과 똑같은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던 거죠. 물론 당시 모든 사람이 하이에크처럼 생각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한 천재 경제학자는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았죠.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케인스의 생각은 달랐어요. 대공황 같은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시장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럴 땐 오직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케인스는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는 단기 안정에 집중했어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먼 미래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반면에 하이에크는 그 해결책이 가져올 장기적인 자유의 상실을 훨씬 더 걱정했던 겁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케인스의 이런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눈앞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는 그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기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그리고 하이에크의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동안은 케인즈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간 서구 세계는 케인스주의를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1970년대 경제는 침체됐는데 물가만 오르는 이상한 현상,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케인스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사람들은 먼지 쌓인 서가에서 하이에크의 책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의 사상은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그의 생각은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그리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같은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습니다. 198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규제 완화, 민영화 같은 소위 신자유주의 물결의 사상적 기반이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싸움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안정을 주어야 한다고 믿는 케인즈의 생각,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하이에크의 생각. 이 두 가지 가치의 충돌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정치, 경제 논쟁의 핵심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결국 하이에크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더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우리의 자유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